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완성 문학 중에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실려있는 문학작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처음 현대시 두 편이 나오거든요. 추억이라는 시와 결빙의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추억에는 부제가 좀 길게 달려있죠. 감자 먹는 사람들 반고흐라고 되어 있어요.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모티프로 창작한 시가 바로 추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흐의 그림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그림은 나중에 이 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추억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글은 전체적으로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결빙의 아버지와의 공통점이기도 하거든요. 결빙의 아버지 역시 이 시의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 추억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추억은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연은 시간이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에 어떤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고 삶은 감자를 먹고 있는데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말없이 먹고 있어요. 왜 말이 없는지, 삶은 감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다음 행을 읽고 살펴봅시다. 신발에 진흙도 털지 않은 채,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다는 건 진흙이 있는 공간에서 어떤 노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식탁 위에 불빛도 밝지 않아요. 흐린 불빛이고요. 그리고 늘 저녁을 그렇게 때우고 있어요. 때우다라는 말은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삶은 감자가 저녁이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어쩌다가 먹은 음식이 아니라 늘상 먹는 음식이고요.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삶은 감자는 화자 식구의 가난함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흐의 그림이 감자 먹는 사람들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도 감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예술과 문학작품이라는 예술, 이 두 작품을 이어주는 주요 매개체가 바로 감자예요. 감자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감자를 먹고 있고요. 신발에는 진흙이 붙어 있고요. 불빛은 흐리고 늘 식구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말없이 먹고 있죠. 노동을 했다는 이 흔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탁 한번 볼까요?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식탁도 정상이 아니에요. 삐걱거리는 식탁을 새로 바꿀 만큼 여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가족들의 가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셋째 형, 이 셋째 형은 가족들의 가난이 지긋지긋한 것 같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여기에 식구들을, 이 집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친 분위기가 드러나죠. 고된 나날이었다. 이 고된 나날은 노동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년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의 모습, 전체적으로 고요한 분위기고요. 지쳐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감자는 가난을 의미하고요.
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친 채로 식사를, 끼니를 때우는 모습 드러나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도 가난을 부각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연은 밤이에요.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잠만은 편하게 잤다. 집이 아늑해서 좋아서라기보다는 고돼서 그럴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잘 삶아진 굵은 감자 알들처럼 가족들이 잤다라는 뜻이죠. 식구들을 굵은 감자 알에 비유해서 지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의 마디가 좀 비정상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면 마디가 굵어져요. 여기를 통해서도 식구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꿈속에서도 삽질 소리가 들린대요. 그만큼 삽질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삽질이라는 이런 시어를 통해서 이 식구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서걱서걱 청각적 이미지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가족들의 삶, 육체 노동을 하는 힘겨운 삶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무엇에? 노동하는데 타고난 사람들이다. 뿌듯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노동하는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부심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가족들이 충분히 휴식하는 모습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을 맛있게 잘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겹게 노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연에서는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고단하게 잠이 든 식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은 새벽이에요. 지금 저녁, 밤, 새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여러분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는 비가 오면 일을 못하죠. 빗줄기 덕분에 가족들이 노동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일 부드러웠다. 빗줄기를 촉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부드러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빗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도 쓰였고 여기 촉각적 심상도 쓰이고 있죠.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옳은 선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는 건 나에도 해당이 되는 설명이거든요. 두 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도 출제될 수 있겠죠.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시에서 새싹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기는 쉽지 않죠. 화자는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목욕탕은 식구들이 노동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새벽에는 빗줄기가 내리고요. 화자들이 늘 하던 것처럼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쯤 쉴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그 와중에 화자는 희망을 품고 있고요. 목욕탕에서 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읽은 추억이라는 시는 고된 노동에 지친 일가족의 모습, 그리고 휴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이 상당히 어두컴컴한 그림인데 잘 보이지 않을까봐 좀 밝게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흐린 불빛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의 모습, 손 같은 게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이들도 노동자임을 알 수 있죠. 원래 고흐는 이 그림을 노동자의 힘겨운 삶, 비극적인 삶, 막 이런 의미로 그린 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 배경 지식이 제시가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감자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감자가 보이고 감자에서 김이 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감자 먹는 사람들. 이들의 옷차림이나 손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들도 역시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작은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시에 등장했던 셋째 형이나 목욕탕에 대한 기대나 비 오는 모습이나 이런 건 드러나지 않죠.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시인의 상상력이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 작품 결빙의 아버지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머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청자다라는 거고 이 시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대화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불렀기 때문에 돈호법도 쓰이고 있죠. 제 67살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죠. 시간적 배경도 드러나요. 화자가 6, 7살 겨울이고요. 이런 가옥의 2층 다다미방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거기는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어린 시절의 이 집은 굉장히 추웠는가 봐요. 유리창이 벌거숭이다. 유리창이 제대로 끼워지지도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외풍이 꽤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추웠대요. 울어대던 청각적 이미지 쓰였고요. 춥다 촉각적인 이미지도 쓰였죠.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넣고 어린 시절에 나는 벌벌 떨었어요. 역시나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무 추운 나머지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어요. 발 좀 따뜻하게 하려고. 시린 발, 촉각적인 이미지도 쓰이고 있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외풍이 부는 집에서 자면 코가 정말 시려요. 그래서 발은 아버지 가랑이 사이에 넣고 얼굴도 아버지 가슴팍에 묻고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아버지 가랑이 사이는 화자의 시린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가슴팍 역시 화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화자를 벌레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이렇게 화자의 67살 겨울의 추억은 굉장히 춥고 그 추운 와중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외풍, 추위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해주죠. 이연 보도록 할게요. 요즘, 과거에서 현재로 왔죠.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기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는 건 바로 화자죠. 화자가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는 바로 추운 밤입니다. 이 추운 밤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에 해당하죠. 오늘처럼 추운 밤, 나도 어릴 적에 굉장히 추워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떠올리게 된 거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는 여러 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시를 보기에 제시하고 추운 밤과 기능이 유사한 시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뼛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뼛가루가 되었다는 것,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뼛가루가 붉은 흙에 뒤섞여 있다. 뼛가루, 흰색의 이미지, 붉은 흙, 붉은색의 이미지, 색채 대비도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옛날처럼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그만큼 그립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계속 볼게요. 그런데 시상이 전환되고 있어요. 어머님 하고 다시 부릅니다.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6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 1년의 내용이죠. 그 아버지를 봤어요. 어디서? 영하의 한강다리를 지나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었다는 걸까?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에 물로 다시 태어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회론적 다시 태어나는 것, 차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인식이 보이고 있죠. 아버지가 왜 물로 화신에 있다라고 보냐면 바로 한강물이 얼어서 얼음이 떠 있는 것, 그걸 보고 화자는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얼음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이 너무 추워서 드문드문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었겠죠. 이 얼음은 바깥에 혹한을 막아줘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얼음 아래로 흐르는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위해서. 너 얼른 바다로 가 라고 얼음이 자기 등으로 혹한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린 물살은 누구를 비유하겠어요? 어린 시절의 화자를 의미할 거고요. 이 얼음은 바로 추위를 막아주던 과거의 아버지를 의미하겠죠. 화자는 이 얼음이 한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반복적으로 부르고 뒷말을 생략함으로써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다. 하얗게 라는 이미지 아까 어디 쓰였죠? 이연에서 뼛가루, 하얗게 뼛가루가 되었다. 여기 이 이미지가 얼음의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죠. 추억이라는 시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는 다른 장르의 예술 작품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죠?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미술 작품, 미술이라는 예술적인 갈래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죠. 2번,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청자에게 고백하고 있다. 나시는 시적 대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청자, 어머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대조적 공간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가난한 식구들이 노동에 지치고 삶은 감자를 먹고 있는 이 저녁 식탁, 그리고 휴식의 공간인 목욕탕, 이 공간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나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이 다다미방, 이 영하의 한강교, 이걸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상황이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시어의 반복, 가는 감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나에도 아버지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도 감자를 반복해서 가난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고요.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도 역시 아버지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 가는 나와 달리 과거 상황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가 과거 상황 때문에 현재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죠. 나 볼까요? 나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할 뿐 그때의 아버지 때문에 현재의 나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 달리는 맞더라도 가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 5번 이렇게 두 개예요. 하나 더 풀어봅시다. 첫 번째 시 추억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9번 풀어봅시다. 윗글의 시어나 식구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늘 그렇게 저녁을 때웠다를 통해서 화자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항상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죠. 왜냐하면 늘이라는 부사어, 때웠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항상 가난했고요. 항상 감자를 먹으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식구들의 삶의 이력을 드러낸다. 마디가 굵다는 것, 노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점철된 식구들의 삶, 알 수 있죠. 3번, 빗줄기는 노동에 지친 식구들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빗줄기 때문에 하루 노동을 쉴 수 있게 되었죠. 식구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할 뿐 식구들을 가혹하게 하는 현실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새싹은 화자와 식구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어쩌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새싹으로 표현하고 있죠. 5번, 목욕탕은 고된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목욕탕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추억과 결빙의 아버지 같이 공부해 봤어요. 추억은 그림이랑 연계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문제에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시 공부한 후에 자료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추억과 결빙의 아버지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작품은 고전시가 3편입니다. 고대 가요인 정읍사, 고려 소교인 가시리, 그리고 한시인 배소만처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정읍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품 이전에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먼저 보고 갈게요. 정읍사는 고려 이전 백제시대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가요입니다. 악학괴범이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아내인 것으로 보이죠.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에게 기원하는 어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후렴구를 빼면 시조의 3장 형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쩌면 시조 형식의 원형이 아닐까 하고 짐작할 수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 대조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표현법이 쓰인 작품입니다. 그러면 정읍사 작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전강, 소엽, 후강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을 이런 곡조로 불러라 라고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악학괴범이라는 책에 실렸다고 아까 언급을 했죠. 악학괴범은 음악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읍사가 노래로 불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달하라고 불렀습니다. 달님에게 화자는 지금 어떠한 소망을 빌고 있거든요. 달은 일단 박지어 광명의 존재예요. 절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달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달님이시여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달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갖고 있고요. 달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돈호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높이 곰이란 말이 쓰였어요. 곰은 강조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뭐 높이, 아주 높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달님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곰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이런 강조 전미사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이 간절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화자는 달님이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길 바라고 있어요. 누구를? 시적 대상인 남편을. 그리고 어기야라는 여음구가 쓰였죠. 여음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진 않고 운율을, 여기서는 음악이니까 음악의 운율, 악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어기야 반복 보이시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음구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유사한 구절 혹은 같은 구절이 반복돼서 쓰이는 걸 후렴구라고 해요. 여음구 안에 후렴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이 뒤에도 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후렴구라고 볼 수 있고요. 후렴구 전체적인 내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리고 반복해서 쓰였기 때문에 역시나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후렴구 외에도 여음구가 쓰였다라는 내용이 수능완성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죠. 다음 부분 볼게요. 전저제 여러신고요. 온갖 시장에 가 계십니까? 시적 대상이 저제, 시장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화자의 남편은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물건을 팔기 위해 어떤 시장에 갔을 것이고요. 아내는 달을 보면서 혹은 달을 떠올리면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어기야 진대랄 드대올세라. 진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기야는 감탄사에 가깝기 때문에 어기야차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화자는 남편이 진대를 밟을까봐 두려워요. 질퍽질퍽한 곳, 진흙이 있는 곳. 그런데 밟으면 되게 불쾌하잖아요. 진짜 진흙을 밟을까봐 두렵다라기보다는 남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두렵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데올세라에 나오는 리을셰라. 리을셰라는 의구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라는 뜻인데 화자의 두려움, 걱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을셰라는 뒷부분에 점그랄셰라 여기도 쓰였죠. 화자는 남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진대는 수능완성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처할 수 있는 위험한 곳 이외에도
남편을 유혹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유혹하는 존재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증대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 부분도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수능완성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느 것에다 놓고 계시는가 이렇게만 언급하고 이 외에 부차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앞에 증대를 남편이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 남편이 걱정되니까 어느 곳에든 짐을 놓고 쉬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볼 수 있죠. 혹은 이 증대를 남편을 유혹하는 다른 여성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어느 여자 옆에 계십니까? 라는 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어기야 내 가논데 점글할시라. 어기여차 나의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자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죠. 이 내는 내 임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역시나 확실한 해석은 제시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내 임, 내 남편이 오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역시나 대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읍사고요. 정읍사는 남편이라는 시적 대상이 현재 화자가 있는 곳에 부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죠. 다음 작품 가시리 보도록 할게요. 가시리는 갈래가 고려 소교입니다. 고려 가요라고도 하죠. 고려 가요는 어떻게 기록되었죠? 고려 민중들이 지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리죠.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솔직히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서 변화 같은 건 작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가요 가시리입니다. 고려가요가 반드시 사문보여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려가요가 사문보 332조의 율격을 보이고 있고요. 가시리 역시 그러합니다. 가시리 있고 332 사문보의 율격입니다. 난안과 같은 여음구는 음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여음구입니다.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자, 동일한 구절, 다른 구절, 동일한 구절, A, B 구절을 보이고 있고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겠냐고 계속 물으면서 이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상실감이 드러나 있죠. 위 증즐과 대평성대, 위는 감탄사, 증즐은 현악기의 의성어로 보이거든요. 증증증 하는 그런 소리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대평성대는 임금님이 잘 다스려서 태평한 시대라는 의미인데 전체적으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후렴구죠. 이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고요.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이 바뀌기 때문에 각 연을 분절시키는 기능, 그리고 각 연의 마지막에 통일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이 부분이 내용이 이질적이라는 건 이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이랑 관련이 있죠. 원래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이것을 한글로 기록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것이다 라고 배웠죠. 궁중의 음악으로 쓰려다 보니까 뭔가 운율도 부여했으면 좋겠고 통일감도 줬으면 좋겠고 또 이 음악을 들을 임금을 송축하는 의미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후대에 이 후렴구를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 보도록 할게요.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이 부분에 원망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이 원망을 가지고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가시리에는 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도 당연히 드러나지만 원망의 정서도 드러난다는 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쉐라. 여기서도 리을쉐라가 사용되었죠. 이 시의 화자도 무언가가 두려운 거예요. 잡아 두고 싶지만 이 나나는 염구가 아니에요. 두어리 만한한이랑 같이 쓰인 겁니다. 잡아 두고 싶은데 왜 아니 그럴까? 선하면 아니 올쉐라 때문입니다.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라는 거죠. 뭐가 서운하다는 거지? 요새 쓰는 서운하다로 해석하면 의미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 서운하다를 질리면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내가 님을 잡기 위해서 떠나려는 임의 발목을 막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엉엉엉 하고 울면 님이 학을 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왜 이렇게 질척대?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라고 해석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화자는 임을 잡지 못한 겁니다. 화자가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절에 드러나 있죠. 마지막 연 보도록 할게요. 셔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셔 오쇼셔.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혹은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러운의 주체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일단 있는 그대로 서러운을 님으로 라고 봅시다. 님이 서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떠나는데 왜 서럽죠? 이 경우는 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님도 화자랑 이별하기 싫으니까 서러운 거죠. 혹은 이 서러운의 주체를 화자로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을 의역해야 되죠.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내드리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셔론의 주체에 따라서 약간 시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화자의 바람이 드러납니다.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가시자마자 돌아올 거면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화자는 이렇게라도 표현함으로써 임과 빨리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실이 같이 공부했어요. 1년에서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별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상실감을 보이고 있고요. 2년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보이고 있어요. 3년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지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고요. 마지막 연에서는 이미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품 한시 배소만처상 보도록 할게요. 배소만처상은 칠원절구의 한시죠. 내용은 길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월하노인이라는 절대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인데 화자는 월하노인한테 무언가를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 하소연의 내용은 두 번째 드러나거든요.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내세, 전생 그리고 현생, 차생
이렇게 3세 중에 하나가 내세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세계예요. 이렇게 3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불교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지금 시적 대상인 아내가 죽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저승이라는 표현에도 드러나 있어요. 자, 당신은 죽고 나도 언젠간 죽을 거다. 그럼 우리 내세에 다시 태어날 텐데 그때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는 남편이 되시오 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발상이 드러나죠. 부부로 태어나는데 우리 서로 바꾸어 태어나자 라는 발상입니다. 왜 바꾸어 태어나자는 거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면. 이런 역지사지의 발상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슬픔 때문입니다. 화자는 가슴이 찢어지게 너무 슬픈데 이 슬픔을 아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삼행을 통해서 화자와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나는 죽고 현재 상황에 빗대어 보면 아내가 죽은 거고요.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서 화자가 지금 시적 대상과 천리밖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작가인 추사 김정희는 지금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 살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비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다음 세상에 당신이 내 처지가 되어보시오. 나 이렇게 슬프오. 라는 거죠. 실제로 처지를 바꿔서 너도 나처럼 아파봐라. 아프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화자가 그만큼 슬프다라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기발한 발상이 드러난다. 역지사지의 발상이 드러난다. 이런 선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에 대해 잠깐 볼게요. 다는 한시고요. 아내의 죽음이 시를 창작한 동기가 되었죠.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입장의 전이, 입장을 서로 바꾸어 보는 이런 역지사지의 발상이 드러나죠. 화자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내 처지가 한번 되어보시오. 나 지금 너무 슬프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세 가지 작품 살펴봤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교재 변형 문제거든요. 1번 풀어보려고 해요.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의 달과 다의 월하노이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가의 달은 화자의 소망, 즉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존재 맞죠? 그리고 다의 월하노인, 다의 월하노인에게 화자가 소원을 빌고 있죠. 저승의 하소연에서 내세에는 아내와 나의 처지가 바뀌어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월하노인에게 빌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가의 어기야 어강교리는 나의 난한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가의 어기야 어강들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난한도 역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 나의 어띠살라하고에 두드러지는 정서는 다의 알게 했으면 에서도 드러난다. 어띠살라하고 여기에 두드러지는 정서 뭐라고 배웠죠? 바로 원망입니다. 그런데 다의 알게 했으면, 이 슬픔 알게 했으면에서는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지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의 저승과 가의 저재는 시적 대상이 위치하는 공간이다. 다의 시적 대상인 아내는 죽어서 저승에 있고요. 가의 시적 대상인 남편은 지금 시장에 있죠. 적절합니다. 5번, 가의 비취오시라와 나의 도셔오쇼셔는 모두 화자의 바람이 담긴 표현이다. 비취오시라 이것은 달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가시난다 도쇼오쇼쇼 여기서는 이미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고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6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부정적 현실과의 대결 의지가 드러난다. 부정적 현실, 현재 이미 부재한다 라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이 셋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대결 의지가 드러나는 시는 하나도 없죠. 세 작품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는 시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에서는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달에게 기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3번,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은 가에 없고요. 나에 없고요. 다에 드러나거든요. 내세에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낼 뿐이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3번 역시 세 작품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자연현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세 작품 모두에 드러나지 않죠. 가에 자연물인 달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죠. 그럼 정답은 5번. 시적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화자의 남편이 현재 집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 염려. 나는 시적 상황과 곧 이별하여 없을 상황에 대한 슬픔, 원망, 다시는 시적 상황이 죽고 없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3편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작품 살펴봅시다. 다음 작품은 영월행 일기입니다. 이 글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거든요. 영월행 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희곡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희곡이에요. 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갈래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고요. 배경이 두 군데로 나뉘어요. 일단 현대 고서적 연구동호회 회원의 서재, 이게 현대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500여 년 전의 어전과 영월, 이 두 공간이, 두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교차되고 있어요. 주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좌절인데 수능완성에 실린 부분만 보고는 이 주제의식을 끌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제의식을 문제로 내려는 선생님의 경우는 아마 보기에 이 희곡의 전체 내용이나 희곡의 뒷부분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요. 특징 보도록 할게요. 이 영월행 일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놔서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글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단종과 세조입니다.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세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곡에 다루고 있는 500여 년 전의 상황은 세조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종을 유배에 보내서 노산군이라는 호칭을 내리고 단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세조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월에 유배된 노산군의 상황을 제재로 한 역할놀이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등장인물이 과거의 인물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이중적인 시간 구조를 보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한 번 더 연기를 하는 극중 극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대에 해당하는 말이랑 과거에 해당하는 말이랑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해서 구별이 쉽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랑 허구적 사실을 혼합해놔서 이거 진짜 같다 하는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죠.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중심 인물은 조당전과 김시향인데 수능완성에 실린 교재에는 김시향의 대사, 조당전의 대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전체 희곡에서 주인공을 담당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조당전과 김시향은 중년이고요. 조당전은 남자, 김시향은 여자입니다. 조당전은 인사동 단골 서점에서 김시향으로부터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구입합니다. 이 글의 주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이 책이 진짠지 아닌지 살피려고 해요. 750만 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김시향은 사실 이 책의 주인이 아니라 김시향의 남편이 주인인데 돈이 필요해서 남편 몰래 이 책을 판 거예요. 남편이 너 이 책 안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조당전에게 가서 제발 내가 팔았던 책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당전은 이 책을 돌려주는 대신 책의 내용에 대한 역할놀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이하죠? 영월행 일기라는 책 안에 당나귀를 타고 한명회의 여자종과 신숙주의 남자종이 어디론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나귀 모형을 타면서 조당전, 김시향이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영월에 유배된 단종 노산군에게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월행에서는 노산군이 무표정한 얼굴을, 두 번째 영월행에서는 노산군의 슬픈 표정을 관찰하고 이것을 돌아와서 각자의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명회는 노산군의 슬픈 표정을 반역죄로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숙주는 제왕의 위엄을 지키며 슬픈 표정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명회와 신숙주가 대립하고 있죠. 이에 세조는 결정을 미루다가 한 번 더 갔다 와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 영월행에서 신숙주의 하인 한명회의 여종은 노산군의 기쁜 표정을 보고 돌아옵니다. 기쁜 표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세조가 이런 웃는 얼굴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노산군에게 결국 사약을 내리게 되죠.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온 조당전은 이제 책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김시향에게 영월행 일기의 마지막 텅 빈 공백을 함께 써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시향은 남편에게 쥐잡듯이 잡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종을 거느리고 살듯이 남편이 아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조당전은 김시향이 자유를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시향은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전한 삶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들고 조당전을 떠나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거든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좌절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고서적 수집가인 조당전은 김시향에게서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구입하죠. 영월행 일기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서적을 뒤지다가 역할극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숙주의 하인, 한명회의 여종, 이 두 사람이 영월에 있는 단종을 살펴보고 온 내용을 쓴 일기, 그게 바로 영월행 일기예요. 영월에 유배되어 있는 단종의 표정을 살피고 온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 몰래 이 책을 팔았던 김시향은 조당전에게 책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에 조당전을 비롯해서 고서적 연구동우회 회원 3명이 추가로 더 있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김시향 이렇게 총 5명이 영월행 일기를 재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을 실제로 연출할 때는 총 5명의 인물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1명은 여자입니다. 수능 완성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김시향의 대사가 없지만 어쨌든 이들과 같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총 5명이 필요하다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 무렵 조당전과 고서적 연구 동우회 회원들이 서재 가운데 원탁에 둘러앉아 있다. 배경이 어딘지 제시되어 있죠. 이들은 여러 종류의 고서적들을 원탁 위에 쌓아놓고 뒤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월행 일기는 지금 그들의 손에 있어요. 나중에는 김시향에게 돌려줘야 하긴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꾸며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어났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동시대에 쓰였던 다른 사실로 밝혀진 여러 기록들을 검토했을 때 이 내용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 영월행 일기가 진짜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호회 회원들은 다른 고서적들을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동기가 대사를 합니다. 신숙주 문집에는 이 영월행 일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집 하인을 영월로 보냈다는 기록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영월행 일기에 신숙주의 남자 종과 한명회의 여자 종이 영월로 간 기록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신숙주의 문집에 내 종을 어디로 보냈다 라는 기록이 있으면 영월행 일기가 진짜가 되는데 그 기록이 없다 라는 거죠. 부천필이 이야기합니다. 자넨 아직도 영월행 일기가 가짜라고 의심하는군. 한명회의 자료들도 뒤져봤는데 여종을 보낸 기록이 없어. 한명회의 자료도 없고 신숙주의 문집에도 자료가 없다. 부천필은 어쩌면 비밀로 했던 일,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문지가 거들죠. 글쎄 어떻게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해. 이 짧은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부천필은 영월행 일기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동기와 연문지는 영월행 일기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죠. 조당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숙주의 하인 한명회의 여종이 영월을 처음 다녀왔던 때는 이때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펼치죠. 이건 세조실록입니다. 세조실록이라는 책 자체는 사실인데요. 이 희곡에서 세조실록에 담긴 내용을 얘기하는 그 내용은 꾸며낸 거예요.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두들 이리 와서 이걸 좀 보게. 지금 극중극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조당전입니다. 자, 세조실록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에 대해 논쟁하였다라는 구절이 세조실록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구절로는 논쟁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당전이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에 있어. 또 다른 책을 하나 펼치는데요. 이건 그 당시 대사헌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양성지가 쓴 해안지록이야. 해안지록이란 단어 뜻은 얼굴을 해석한 기록이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어전회의 기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때 말했던 내용이 대화체로 자세히 적혀 있지. 아, 드디어 해안지록을 찾았어요. 이 해안지록에는 그때 대화가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월행 일기의 내용이 진짜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해안지록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부천필에게 이야기하죠. 자넨 신숙주의 발언을 읽어주게. 부천필은 과거의 인물 중 신숙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천필이 그 책을 건네받으면서 신숙주의 발언 대목을 읽습니다. 전하,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노산군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나이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거로 가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지도 않고요. 조명이 꺼졌다 켜지는 것도 없어요. 다만 어떤 배우가 그 책을 과거의 인물로 읽음으로써 과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는 이 구조, 상당히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게 희곡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영월행 일기를 읽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완성에 제시된 부분은 영월행 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안지록을 읽고 있어요. 그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해안지록은 어전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왕과 그 어전회의에 있었던 신하들의 대사겠죠. 자, 신숙주는 노산군 단종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제시되고 있어요. 노산군이 누군지는 다들 알겠지? 단종 아닌가? 단종을 평민으로 낮춘 다음 붙인 이름이 노산군이지 라고 하면서 노산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숙주의 발언입니다. 무릇 인간의 얼굴이란 감정이 있어야만 표정이 있는 법, 노산군의 무표정은 아무 감정도 없음이니 전하께선 괴념하지 마시옵소서. 신숙주는 노산군의 무표정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당전이 이동기에게 한명회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죠. 한명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인간이란 요사스러운 것, 마음속 가득히 원한을 품고서도 능히 얼굴로는 무표정하게 감출 수가 있사옵니다. 전하께선 노산군의 무표정에 속지 마옵시고 반드시 그를 죽여 화근이 되지 않게 방비하소서. 아까 신숙주는 노산군의 무표정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명회는 신숙주의 의견에 반대죠. 노산군의 무표정은 위험하다. 화근을 없애기 위해 노산군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대립하게 되겠죠. 부천필, 즉 신숙주가 이야기합니다. 전하, 노산군의 무표정이 두려워 그를 죽이면 만백성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살려두면 전하의 인자하심을 칭송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산군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합니다. 연문지가 이야기하죠. 세조는 내가 읽어야겠군. 세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 연문지입니다. 경들의 주장이 이토록 다르니 짐 또한 무표정을 판단하기 곤혹스럽구나. 노산군의 무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해하고 있어요. 한명회가 이야기합니다. 노산군의 무표정은 위험하나이다. 죽이소서. 신숙주가 말합니다. 노산군의 무표정은 위험하지 않사옵니다. 그를 살려두소서. 지금 이 큰 따옴표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중 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이렇게 과거 사실을 재현을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현재로 되돌아와요. 이동기가 말합니다. 난 한명회의 의견에 동감이야. 이동기가 한명회의 역할을 담당했죠. 이동기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표정은 위험하다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은 위험해. 부천필은 신숙주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필이 맡은 역할이 신숙주였죠. 이동기와 부천필은 각자가 맡은 역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신숙주와 한명회가 역사 속에서 대립하듯이 이동기와 부천필도 현재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 세상이라니? 지금 우린 500년 전 세상을 다루고 있는 거야. 잠시 과거 사실에서 벗어나서 과거 그리고 현재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가를 가지고 이동기와 부천필이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동기는 현재와 과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500년 전 세상을 다루고 있는 건데 너는 지금 이걸 왜 현재랑 연결을 시키니? 라는 거죠. 부천필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즘 세상 문제이기도 해. 요즘 사람들을 보라고. 세상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사람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잖아. 부천필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느낌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약간의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적 갈등이죠.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데 연문지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어째서 자넨 요즘 사람들까지 들먹거리나? 부천필이 의자에서 일어나요. 갈등이 과잉되고 있죠. 우리가 고서적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겠어? 과거의 문제를 참조해서 현재의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야?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을 들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지 마.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오류만 생겨. 이동기와 부천필은 서로의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죠. 연문지가 마치 이 갈등을 끊으려는 듯이 세조의 대사를 합니다. 경들은 들으라. 영월로 다시 사람을 보내 노산군의 표정을 살펴오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한명회의 여종과 신숙주의 남종이 다시 영월로 가게 되고 그 부분을 읽어야 하니까 해안지록이 아닌 영월행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연문지 의결권을 가진 회장으로서 손바닥으로 원탁을 3번 두드린다. 연문지가 이 모임의 회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동기와 부천필은 원탁 의자에 앉습니다. 조당전이 마무리하죠. 어쨌든 자네들도 인정할 거야. 영월행 일기는 세조실록과도 일치하고 그건 또 해안지록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영월행 일기가 사실로 판별이 된 거예요. 영월행 일기, 세조실록, 해안지록 이것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수능 완성에 출제가 되었죠. 세조실록과 해안지록을 통해서 영월행 일기가 진짜라는 게 판별된 거예요. 그리고 연문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그건 인정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 라는 거죠. 둘 다 잔뜩 화가 난 표정이잖아. 진짜 성낼 사람은 나야. 골치 아픈 세조, 바로 나라고 하면서 무대 조명이 꺼집니다. 이렇게 교재에 실린 영월행 일기 부분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초점을 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조당전은 원탁회의 회장 역할을 맡아 역할극을 주도하고 있다.
조당전이 역할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죠. 주요한 기록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리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숙주의 발언을 읽어라, 너는 한명회를 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탁회 회장은 조당전이 아니라 누구였죠? 바로 연문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를 재연하는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영월행 일기를 재연하게 된 것 자체가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바로 조당전의 제안이었어요.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를 김시향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재현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당전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아요. 3번, 부천필과 이동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의 사람과 입장을 같이 한다. 부천필은 신숙주의 역할을, 이동기는 한명회의 역할을 맡았죠. 뒷부분에 보면 난 한명회의 의견에 동감이야. 난 신숙주가 옳다고 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자가 맡은 역할의 사람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연문지는 부천필과 이동기가 갈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연문지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나오거든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더 이상 말싸움하지 못하도록 세조의 발언을 해버리거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할 것을 예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죠. 5번, 이동기와 연문지는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앞부분에 보면 이동기 그리고 연문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천필은 그에 비해서 너네 가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동기와 연문지는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죠.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영월행 일기 문제는 내용 확인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월행 일기라는 책의 기능 그리고 주제의식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외의 지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그 기타 지문들을 제시해놔서 이 화면상으로 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영월행 일기 지문 내용 공부하시고 주제의식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영월행 일기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의 마지막 작품은 현대소설과 가전체 소설입니다. 일단 현대소설인 개구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우스의 자살이라고도 불리는데 1950년대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개구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글 보도록 합시다. 개구리는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이고 우화소설입니다. 개구리라는 동물을 활용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훈적, 풍자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구리의 부정적인 일면을 통해서 인간사를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제는 인간의 무지 그리고 과도한 욕망에 대한 비판입니다.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어느 날 독수리와 사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날짐승들이 독수리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것에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길짐승들이 사자를 중심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개구리 중에 얼룩이라는 개구리가 부러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도 임금을 갖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느낀 거죠. 얼룩이는 금수들과 달리 개구리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음을 인식한다. 이에 개구리들을 설득해서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원한다.
개구리들이 단체로 제우스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임금을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우스는 거절을 해요. 너네들이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다. 너희 지금도 행복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얼룩이는 계속 임금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그것에 못 이겨서 제우스가 통나무를 개구리들에게 보냅니다. 사실 통나무를 보낸 의도는 너네들이 임금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의도예요. 이렇게 통나무를 개구리들에게 보내는 것까지가 수능 완성에 실린 부분이죠. 그런데 통나무는 임금의 역할을 하질 못하잖아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다가 통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얼룩이 하나만 지금 임금이 없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개구리들을 설득을 하거든요. 우리 다시 임금을 보내달라고 해보자.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 않나요. 그래서 얼룩이 혼자 제우스에게 가서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다시 간청을 합니다. 이에 제우스는 황새를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황새를 등에 업고 얼룩이가 막 위세를 펼치지만 결국 황새는 개구리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이를 보다 못한 초록이와 검둥이가 제우스를 찾아가서 황새를 쫓아줄 것을 청원하지만 제우스는 모든 것이 개구리들의 의식의 조작에서 온 결과임을 말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수능 완성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얼룩이와 제우스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주된 외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내용 살펴볼까요? 채색구름이 감도는 올림포스산 최고봉에 자리 잡은 제신의 대리석 궁전은 휘황찬란하다. 문지기만 하여도 눈이 부셔서 잘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지금 개구리 왕국의 모든 개구리들은 제우스에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저희들에게 임금님을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연못에서 최고봉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산길을 더듬어서 제우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개구리와 같이 실린 저생전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두 글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죠. 개중에는 도중에서 쓰러진 자도 적지 않았다. 궁전이 쳐다보이는 참나무 숲에 도착한 제1진, 좀 빠르게 도착한 애들이겠죠. 이들은 아득하게 멀리 산기슭까지 퍼진 개구리 떼를 바라보면서 거의 꼭대기까지 왔는데 저 아래 산 기슭까지 개구리들이 보여요. 개구리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아픈 다리를 쉬고 있었죠. 개구리로 뒤덮인 이 산은 기어오느라고 수성대는 그들로 바글바글 끓는 듯하다. 위대한 광경이다. 멍텅구리일 망정 몸은 건장이어서 제1진에 끼인 파랑이는 멍청하지만 몸은 건장한 개구리. 입을 벌리고 감탄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위대하구나. 모르고 있었던 개구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일찍이 개구리의 씨가 지상에 떨어진 이래 먹고 자는 여가를 타서 촌가를 아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이런 그들의 역사는 여기 대단원을 연출하고 있었다. 번식에 이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감탄한 것은 파랑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위대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올림포스 산을 향해서 개구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 얼룩이가 드러납니다. 얼룩이는 말을 정말 잘해요. 입을 놀리면 청산유수같이 당할 자 없는 얼룩이도 몸을 부리는 실제 행동에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지 몸은 좀 둔하다,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맨 뒷공무니를 가까스로 따라갔고요. 그가 제1진이 기다리고 있는 참나무 밑에 도착한 것은 다리를 쉬고 한숨 자고 난 후였다.
얘네들은 지금 얼룩이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는 물론 대표로 뽑혀서 신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 이제 얼룩이와 제우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윽고 뭇개구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얼룩이는 파랑이와 검둥이를 거느리고 제우스 신 앞에 나아가 꿍 3배 3번 절을 하고 입을 엽니다. 연못의 개구리들은 삼가 지성지엄하옵신 제우스 신 어전의 아뢰나이다. 말 잘하죠? 일찍이 우리들의 조상이 땅 위에 삶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넓은 당신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으로써 제우스 신의 넓은 은혜에 보답하리까? 라고 먼저 아부를 시작하는 거죠. 얼룩이의 인물됨을 참고했을 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빛 좋은 게살구 이런 속담과도 연관 지을 수 있고요. 화술이 뛰어난 얼룩이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찬란한 보좌에 앉아 듣고 있던 제우스가 이마를 찌푸리면서 말을 가로막아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얼룩이도 마찬가지고요. 행동이나 표정을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말을 찌푸렸다는 점에서 제우스가 얼룩이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만히 있어, 얘 개구라. 너희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내 덕이라 이 말이지. 이랬더니 얼룩이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황가마오나 그런 줄 아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긴 하다만 쑥스럽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내 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우스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얼룩이는 계속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요. 황송하나이다. 이제 신등이 어전에 아뢰옵고자 하는 바는 제우스 당신을 찾아온 이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온갖 길짐승은 사자가 다스리고 온갖 날짐승은 독수리가 통치하고 있사온 바 유독 개구리만은 통치자 없이 제각기 제멋대로 날치는 판국이오니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빨리 임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룩이를 비롯한 모든 개구리들이 제우스를 찾아온 이유죠. 제우스는 한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죠. 임금이 없어 불편한 점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얼룩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음을 걱정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이유죠. 질서? 무슨 질서 말이냐 했더니 상하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제멋대로 날뛰는 이 현상, 이것이 매우 탄식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억센 힘으로 이 무질서한 군중들을 틀어쥐고 질서와 단계를 세워서 빛나는 통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룩이는 지금 개구리들의 사회가 제멋대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잡으려면 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너희들의 삶이 무질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무질서가 아니다. 그 뒤에는 더 높은 질서가 있다. 사자는 사자답게 사는 거고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사는 거고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너네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애써 멍에를 쓰자고 덤비는 심사를 모르겠구나 라고 말해요. 멍에라는 게 뭐죠? 밭을 가는 소가 있으면 밭을 갈기 위해 소의 등짝에 이렇게 올려놓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는 멍에를 쓰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제우스가 생각하는 개구리들의 지도자, 개구리들의 임금은 바로 멍에예요.
그러니까 너네 임금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너네들이니까 돌아가서 이걸 다른 개구리들한테 전하고 임금을 달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신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룩이는 진땀을 앞발로 씻어가면서까지 애걸을 합니다.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하오나 임금을 모시려고 섬기려는 우리 개구리 일족의 결의는 아주 굳셉니다. 임금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우스는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데 누군가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성질, 이런 개구리들의 속성을 제우스는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 개구리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일이죠. 노예근성을 보이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룩이 떨어요. 신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떨면서도 현명한 자기 동료의 진심을 오해한 것 같아서 계속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건 모두 제우스 당신 덕분인데 지금 행복한데 거기에 좋은 걸 하나 더, 그래서 질서를 하나 더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죠. 제우스는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의식의 비극이다. 너는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작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스르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는 자기들에게 임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조작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는 어쩌겠느냐. 의식에는 이미 불행의 씨가 깃들었거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을 얻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연못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내가 보내겠다. 그랬더니 얼룩이는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하고요. 다른 개구리도 눈물이 감도는 자가 있어요. 매우 감복을 한 거죠. 개구리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힘들기는 한데 개구리 제국의 꿈, 길짐승, 날짐승처럼 자기들의 위치와 상태,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갖고 있죠.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무지개가 짠 하고 생기더니 무엇이 쿵 하고 연못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큼직한 통나무죠.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제우스가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임금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룩이의 지휘로 통나무 앞 물 위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정렬을 해요. 지도자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굴복하는 뜻을 내비치는 거죠. 노예근성과 관련이 됩니다. 수능완성에 실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뒷이야기는 아까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개구리였고요. 그 다음 가전체 소설인 저생전 보도록 합시다. 저생전은 이첨이라는 사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를 살았던 문신이거든요. 이 자기의 자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이를 의인화해서 쓴 소설입니다. 저는 당나무 저자인데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붙이고요. 이 옆에 생자를 붙여서 저생하고 부르는 겁니다. 저생전의 저생은 종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생의 생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사람의 행동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종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처럼 묘사한 이 부분이 종이라는 물건으로 대체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내용 파악이 가장 기본인 글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 종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럼 저생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마치 전기문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그런 글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순전, 공방전 같은 글이 있죠. 그때 의인화되는 대상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저생전의 저생은 단점도 제시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 이때 생은 저생이죠. 이 사람의 성은 저, 이름은 백이다. 흰 백자죠. 하얀 종이의 색깔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는 무점이라는 뜻으로 회계지역 사람이다. 무점, 깨끗하다. 종이는 깨끗하니까요. 한나라 때 보도록 할게요.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을 지낸 체륜이라는 사람의 후예다. 체륜은 바로 종이를 만든 사람이에요. 종이를 만든 사람을 종이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저생이 태어나자 난초탕에서 씻기고 흰 구슬로 얼으며 흰띠 풀을 깔아주었으므로 저생이 아기였을 때 이렇게 해줬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반질반질해요. 종이가 반질반질하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가 19인데 서로 친해서요. 차례를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한 권이 20장이었어요. 이 20장을 전부 형제로 칭하는 거죠. 종이 20장을 책으로 엮으면 그 순서가 어그러질 일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모습을 형제끼리 친목해서 차례를 어기는 일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전의 도입부에 해당하고요. 가계는 대략적으로 도입부에 소개합니다. 방금 이 부분도 주인공인 저생의 가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 뒷부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심 대상의 행적이 소개가 되겠죠. 저생은 천성이 본디 정결하여, 천성이 원래 착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무인을 좋아하지 않고 글쓰고 공부하는 문사와 더불어서 즐겨 놀았는데 특히 모학사와 친하게 지냈어요. 모학사는 붓이거든요. 종이랑 붓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둘이 얼마나 친한지 모학사가 저생의 얼굴에 점을 찍어서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붓이 종이에 먹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것을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더럽혔다, 서로 사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생은 높은 학문적 경지를 보였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천지음양의 이치, 성현, 성명의 근원, 제자백과의 글, 비단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글뿐만이 아니라 이단 혹은 불교, 정멸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여 적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니 모양이 명확하여 볼만하였다. 종이에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적혀져 있죠. 이런 모습을 마치 종이가 모든 학문에 두루 통달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가 관리를 뽑았어요.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책을 만들 때 대쪽을 엮고 흰 비단을 사용했는데 종이인 자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전에 대나무 조각을 엮어서 그 안쪽에 쓰거나 흰 비단에 글을 썼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불편합니다. 그래서 짜잔 제가 왔지요 라는 거죠. 제가 두껍지는 않은데 이들을 대신할 순 있다. 효과가 없거든 저를 먹칠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종이가 괜찮아요. 베개 하나도 놓침이 없으니까 방책, 목판이나 대나무 조각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처음으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저국공 백주자사라는 벼슬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나무 껍질, 마의 머리 부분, 그물, 그리고 글자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것도 같이 아뢰었으나 충분치 못하여 파면되었다. 얘네는 종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벼슬을 얻고 난 이후에 물색 없이 나대는 것이 아니라 장생의 술법을 익히면서 고요하게 지냈어요. 장생은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한 술법을 저생이 익혔다. 이 말은 이 시기에 종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의미를 묻는 문제가 수능 완성의 출제가 됐습니다. 진나라로 넘어갈게요. 좌태충이 진나라 때 한 시인이 성도부를 지으니 저생이 한 번 보고 곧 외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투어 베끼었습니다. 종이의 쓰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더니도 저생을 만나보기 어려웠다. 종이에 쓰임이 많아졌다. 그래서 종이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저생은 왕시성을 가진 서예가, 이 서예가가 먹으로 쓴 흔적을 받아 해서라는 글씨체 서법이죠. 이것의 기묘함을 천하에 알렸다. 시인이 지은 시를 외우고 서예가가 쓴 그 글씨를 받고 그리고 그 기묘함을 알리고 이런 것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종이에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는 종이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 종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나라입니다. 태자를 섬겨서 고문선이란 책을 엮어서 전달했고요. 고문선이 종이에 적혔다는 거죠. 황제의 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는데 이 위수라는 사람이 호불호가 공평하지 못해서 저생은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직을 청하고 물러납니다. 아주 올곧은 저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회계일을 살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계일을 저생이 살폈다는 건 회계 장부를 종이를 통해서 마련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재능을 알아주었다.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서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학사예요. 안학사의 무리와 저생이 같이 어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를 짓고 놀기도 했고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수도의 입구를 건널 때 진나라 장수가 비밀스럽게 급한 사태를 고하는 그런 편지를 종이에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 이것을 저생이 숨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수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나라 때는 여러 문인들과 더불어서 양제를 섬겼어요. 그런데 양제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걸 꼴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생을 배척했고요. 그래서 종이말들 똘똘 말아 품고 나왔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는 여러 명필들과 더불어서 이전 시대의 일을 강론하고 나란 일을 헤아려서 당태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도와줬어요. 당나라 때는 아주 문란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송나라 때 모든 선비들과 문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엽니다. 사마온공이 자치통감이란 책을 지을 때 저생에게 자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왕형공이란 사람이 춘추라는 책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생이 이걸 참지 않고 춘추가 가치 없다는 당신의 말은 틀렸소 라고 간언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미움을 받아서 배척받아서 등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원나라는 전체적으로 서술자가 원나라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요. 여러분, 저생이 활약을 한다는 건 뭐죠? 종이가 많이 쓰인다는 것. 그것은 시든 역사든 정치든 무언가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원나라 때는 저생이 쓰이지 않았다. 오직 장사하는 데 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나라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걸 드러내죠.
원나라 때는 장사할 때만 저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비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에 이르러서야 총애를 받았다. 마지막 부분은 저생의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가전체의 마지막은 작가가 저생이라는 중심인물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평론 부분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생전은 이런 평론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에 가전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를 하고 이 글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글은 평론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능력이 뛰어나고 올곧고 부정적인 일을 틀렸다고 똑바로 간할 수 있는 그런 저생의 모습,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저생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글 문제 풀어봅시다. 가와 나의 복합 문제는 지문을 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봐야 해서 가 문제 하나, 나 문제 하나 간단한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에서 얼루기와 제우스가 논쟁을 벌이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얼루기와 제우스가 논쟁을 벌이는 가장 적절한 원인. 1번 번식에 대한 생각 차이. 앞부분에 보면 개구리들이 번식에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루기는 모두 제우스의 덕분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이걸 듣고 제우스는 나 때문인가?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루기와 제우스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2번 통치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자, 개구리는 통치자가 필요하다, 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음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 개구리들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임금님이 오시면 질서가 생길 것 같다. 통치자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제우스는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들은 왜 멍에를 쓰고자 하느냐? 통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얼루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내려주세요 하고 갈등하고 있죠. 그래서 통치자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얼루기와 제우스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3번 신의 권위의 인정 유무 차이. 얼루기는 제우스라는 신의 권위를 철저하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정하고 있고 제우스도 그에 걸맞은 권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건 아니죠. 4번 왕의 자질에 대한 생각 차이. 왕, 임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왕의 자질에 따라 이러저러한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5번 개구리의 능력에 대한 평가 차이. 개구리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고 있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저생전 문제입니다. 1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저생은 원나라 때 본업보다는 장사를 더 좋아했다. 원나라라는 힌트가 제시됐으니까 원나라를 찾으면 되죠. 원나라 초기에는 본업에 힘쓰지 않고 장사만을 익혔다. 1번 적절하고요. 2번 저생은 당나라 때 당태종이 좋은 정치를 하는데 힘썼다. 당나라 여기 드러나죠? 저생이 학사라는 벼슬을 하면서 이런 명필들과 더불어서 지난날의 역사를 강론하고 정치를 헤아려서 당태종이 좋은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3번 저생은 송나라 때 자치통감을 편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나라 바로 옆에 있죠.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사마운공이 지었는데 사마운공이 자치통감을 엮을 때 저생에게 자문하였다라는 말이 나올 뿐 저생이 자치통감을 주도적으로 편찬했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저생은 한나라 때 방정과에 응시하였고 저국공 백주자사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한나라 때를 찾으면 되겠죠. 한나라 때 방정과에 응시를 했고요. 여기에 합격을 해서 저국공 백주자사의 벼슬에 올랐다. 5번 저생은 명나라 때 자손이 번성하여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명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자손이 번성했는데 사씨로 대를 이었다. 이 사가 역사할 때 사자죠. 역사의 분야에서도 이름을 떨쳤고 시인의 가문을 이루기도 하였다. 분야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손들이 역사, 문학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설명 역시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개구리 그리고 저생전 해설 영상 마무리했습니다. 수능 완성 문학 실전 모의고사 3회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